우리가 이제 문과가 인문학이 있고요. 사회과학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를 가려고 합니까? 인문학이 사회과학이에요. 그 사람마다 좀 있지. 어떤 친구는 여기이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여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궁금한 적이 없어? 얘는 과학인데 얘는 과학이 아니래. 근데 이과생들은 다 과학이잖아. 그냥 과학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자연과학이죠. 이게 과학이야. 그럼 얘는 두 개는 과학이라서 공통점이 있는데 사실 문과 이과란 말이지. 근데 얘네들은 무슨 차이? 얘는 과학이 아니고 얘는 과학이란 말이야. 무슨 차이지? 예를 들면 우리가 인문학의 대표격에 해당하는 게 문사철이라 그래서 문학. 사학은 역사지. 철학. 이런 거는 이제 인문학이고요. 사회과학엔 뭐가 있어? 예를 들면 경제학이 있죠. 정치학도 그래. 사회과학이야. 일단 심리학은 어디 있을까? 심리학은 이제 인문학이야, 사회과학이야? 심리학. 심리학은 쌤이 나온 서강대학교 심리학과는 사회과학대에 있습니다. 쌤 그 사과대예요. 그런데 연세대학교 심리학과는 여기 있어요. 인문대에 있습니다. 인문대. 인문학에 있는 거야. 약간 오묘하죠? 이제 심리학이 다루는 범위가 워낙에 좀 넓다 보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대학교가 갖고 있는 심리학이란 정체성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 그러면은 이 인문학으로서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거랑 사회과학으로서 심리학이라고 하는 게 어떤 좀 뭔가 포커스 차이가 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심리학자 중에 뭐 어떤 사람이 있을까? 알고 있는 심리학자 이제 한 명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예를 들면 이제 전 국민이 다 알만한 심리학자 중에는 프로이트라고 하는 심리학자 들어봤지? 프로이트. 그치? 프로이트는 꿈의 해석이라는 책으로 아주 유명한데요. 그럼 꿈의 해석, 여러분 프로이트에 대해 공부한 적은 없을 테니까. 쌤은 이제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럼 프로이트 아저씨가 어떤 걸 주로 이제 연구를 했냐? 뭐 꿈을 해석하는 거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사람이 막 이런 꿈을 계속 꾼대. 그럼 그 꿈이 이제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해요. 해몽이라고 하는 거지. 아, 이게 이런 인물이 자꾸 나온다고요? 어떤 사물이 계속 나온다고요? 어떤 동물이 나온다고요? 그거는 예를 들면 이걸 상징합니다. 특히나 막 어렸을 때 어떤 상처가 있냐 이런 데로 막 파고들어가. 과거에 있었던 이런 식의 어떤 좀 억압이나 억눌림이나 어떤 해소되지 않았던 그런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어른이 돼서도 영향을 미쳐서 지금 이렇게 좀 약간 신경증적인 면이 나오는 거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따져본다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거야. 아니 예를 들면은 비둘기가 나왔는데 꿈속에서 비둘기가 자주 나오는데 이 비둘기가 이 꿈속에서 무엇을 뜻하나 했더니 프로이트 아저씨가 만약에 쌤이 예를 드는 거야.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럼 우리가 이제 물어볼 수 있어. 뭐라고?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프로이트 아저씨 뭐라 그럴까? 응?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꿈에서 뭐가 나오면 얘가 뭘 의미하고 이런 식의 해석 체계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건 이 아저씨가 만들어 놓은 해석 체계이겠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 아저씨는? 비둘기는 뭐를 상징한다, 뭐. 강아지는 뭐를 상징하고. 막 이거 있었을 텐데. 어떻게 알았지, 이 아저씨는? 실험을 했어. 실험을 통해서 이게 발견되나? 애매한데. 그치? 다른 얘기 좀 해볼까? 우리 철학자 중에는 그 니체라는 아저씨도 있어요. 들어봤지? 니체라는 아저씨는 예를 들면 이제 인간의 본성 중에는 예를 들면 노예의 근성이 있대. 노예의 근성을 지배하는 노예의 도덕이 있대. 이거를 뭐 초월하는 어떤 뭐 위브맨시라는 개념이 있대. 막 기타 등등의 뭐 개념도 있고 어떤 세계관도 있고 어떤 뭐 어떤 다양한 개념과 설정들이 있단 말이지. 그러면은 이제 이 니체 아저씨가 생각하는 인간의 본성에는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 아저씨가? 인간의 본성에 노예의 근성이 있다는 거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 아저씨는? 물어본다면 이 아저씨 뭐라 그럴까? 근거가 뭐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럼 프로이트한테 물어봤던 거랑 같은 질문이거든? 이게 사실 깊게 따져보면은 이게 좀 쌤이 대표를 시켜서 얘기해 볼게. 여기서 얘기하는 이 사람들이 뭔가 주장할 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학술적 진리에 자기들은 진리라고 주장하거든. 이게 인간은 이렇다. 이거는 객관적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근거가 뇌피셜이야. 뇌피셜이야. 쌤이 이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쌤 심리학 철학을 매우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따져보면 그렇다는 거지. 그럼 칸트 아저씨야, 소크라테스야 이렇게 가도 비슷해. 그게 진리라고요? 어떻게 아셨어요? 하면은 이거야. 아, 내가 깊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거야. 그런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철학자분들이, 사상가분들이 워낙에 좀 이제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우리가 이제 믿고 좀 그들의 영향력과 어떤 명성을 신뢰하여 받아들이는 그런 게 좀 있죠. 근데 이런 거를 누구는 못 받아들여? 그치. 이 이과생들은 못 받아들일 수 있겠죠. 아니, 학술적 진리라고 하는 그런 게 뭐,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되거나, 그치. 그래야지. 그러니까 누구나 객관적으로, 공통적으로, 100% 진리라고 확증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방법으로 좀 검증이 되고, 그치. 누군가의 어떤 그 반박의 공격을 받고도 살아남아서, 굳건하게 이제 이 진리를, 유지할 수 있어야. 그치. 예외도 없어야. 그래야 진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겠지. 그지? 근데 자연과학은 사실상 다 그런 식으로 이제 실험과 관찰, 그런 검증에 기초한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과 사회 현상을 다루는 요 문과 계열의 공부에서는, 이렇게 약간, 이게 비하하는 말은 아니야. 뇌피셜이라는 말이 약간 인터넷 용어라서 좀 그런 면이 있지만, 가볍게 쓰이는 면이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이제 약간, 자기의 사유에 기초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근데 인간과 사회를 다룬다고 해서 모든 학자들이 이 뇌피셜을 다 인정하진 않아요. 아니다. 이 사회과학도, 이 사회과학이지. 인간과 사회에 대한 것도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믿을 수 있지. 뇌피셜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믿냐. 이런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 사회과학이다. 그럼 사회과학은 뭐야? 인간과 사회에 관해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도구로 그 진리성을 확증하고자 한다. 라는 건데. 객관적인 도구로 확증한다는 건 뭐를 사용한다는 뜻일까요? 인간이 갖고 있는 도구 중에서 가장 한치의 오차도 없고 가장 완벽한 객관성을 품고 있는 그 도구는 뭐야? 하면은 수학이에요. 수학. 그래서 수학적인 도구로 진리를 검증하는 거지. 그게 뭐야? 통계야. 통계라는 도구로 그 객관성을 확보하는 그 확보된 지식을 학술적 진리를 인정하는 그게 바로 사회과학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과학적 소양을 길러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회과학적 소양이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대학교가 물어보는 거야. 여기 통계 자료가 있는데 너가 이네들을 잘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냐? 그런 소양이 있으면 넌 사회과학적 기초가 있으니까 우리 학교 와서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뜻이죠. 그런 게 사실상 주요 이유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료를 어떻게 독해할 거냐 이거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료를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는 어디서 많이 봤어. 어디서? 저번 주에 많이 본 거야. 이 주제를 정리한다. 여기 주제 써보자. 여기 보이죠? 우리 교재에서 29페이지입니다. 주제 정리. 밑에는 팩트이죠?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팩트인데 이게 자료, 통계, 숫자이기 때문에 계량적 사실이라고 써볼게. 계량적이라고 써볼게. 계량적 사실. 그래서 이제 요건 좀 다르죠. 우리 문학에서는 서사와 결과였는데, 그러니까 즉 배경과 결과, 상황과 결과였는데 여기서는 대상과 경향이라고 나왔습니다. 즉 뭐냐면 이 자료가, 이 그래프가, 이 표가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가, 무엇에 대한 그래프인가, 요거랑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의 경향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파악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필기를 조금 하죠. 우리 이제
29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공간이 조금 있으니까 거기 쌤이 그려지는 그래프를 조그맣게 같이 따라 그려보죠. 그 다음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개를 그릴 거예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무엇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어이가 없죠. 그렇죠? 왜냐면은 뭘 아무것도 안 그렸잖아. 그래놓고 무엇을 대상으로 하냐고 물어보니까 이상한 거지. 그럼 한번 다시 물어볼게. 그럼 뭐를 쌤이 추가하면은 여러분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지 알 수 있죠? 뭘 추가하면 돼? 그래프? 잠깐만 있어야 되더라? 여기 좀 조정하고 갈게. 잠깐만 쉬고 있으세요. 영상 녹화가. 오케이. 되고 있구나. 봐봐. 선생님 뭘 추가하면은 대상을 알 수 있냐면은 요거야. 요거 같이 쓰세요. 여기 노력이고요. 성적이에요. 노력과 성적. 이 있으면 우리는 대상이 뭔지 알 수 있겠죠. 그럼 이 그래프의 대상은 뭔데? 무엇에 대하여 논하고 있죠? 노력과 성적의 관계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상인 거야. 우리 여기 소문자 P에다가 뭐라 쓰냐면은 변수라고 쓰시고요. 가르치고 축이라고 쓰세요. 변수, 가르치고 축이야. X축, Y축을 말하는 겁니다. X랑 Y를 우리가 변수라고 합니다. 변수 설정한 거야. 무엇을 다루는지 알 수가 있죠. 여기는 쌤이 시간이랑 여기는 GDP라고 할게요. 한국의 GDP야. 얘는 무엇에 대해 다루는 거야? 시간에 따른 GDP의 경향. 그치? 시간이 변하면서 어떻게 GDP가 달라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얘기죠. 오케이. 이제 X축, Y축을 보면 아시겠죠? 근데 이게 해석하는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은, 보세요. 요렇게 해석하세요. 요렇게. X에서 Y로 해석하는 겁니다. 항상 X부터 출발해서 Y로 해석하는 거. 그럼 즉 뭐라고? 시간에 따른 GDP축이고요. 노력에 따른 성적의 경향이야. 성적의 이제 변화, 양상을 탐구하고서 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X에 따른 Y다. 라고 하는 이 방향성도 기억해 두시고요. 오케이. 근데 아직은 뭘 몰라? 경향을 몰라. 왜? 아직 아무런 데이터가 없거든요. 데이터를 한번 넣어보죠. 쌤이랑 비슷하게 하시면 돼요. 이게 돼 있어요. 여기도 해볼게. 이게 돼 있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경향선을 그어볼 수 있나? 경향을 나타내는 하나의 직선으로 경향선, 추세선이라고 부르는데 한번 그어볼게. 비슷하게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쟤를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그게 경향이야. 우상향이다. 상승하는 그래프다. 증가하는 그래프다. 뭐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그치? 이게 이제 경향인 거야. 그러니까 디테일로 보자면은 떨어지는 구간도 있거든? 떨어지는 구간도 있는데 어쨌든 뭐야? 전체적인 경향은 올라가잖아? 그래서 뭐 그렇게 우리가 파악을 하는 겁니다. 좋아요. 근데 한번 이렇게 표현해볼까? 얘는 이제 상승하는 그래프다, 우상향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괜찮을까 안 될까? 얘는 돼 안 돼? 뭐 똑같이 생긴 거 아니야? 그런 데 있잖아. 얘는 우상향이다, 상승하는 그래프다, 증가하는 그래프다라고 말해도 돼요. 얘는 안 돼요. 엥?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아니 모양새가 지금 경향상 똑같단 말이야. 똑같은 게 맞아. 근데 얘는 증가하는 그래프다가 되고 우상향도 되는데 얘는 왜 우상향이 안 되고
증가하는 그래프가 안 될까? 왜 증가하는 모양새가 아니야? 이상한데? 왜 그러지? 차이는 뭐만 있어? 지금 경향은 똑같아. 뭐가 달라? 이게 달라. 논의한 대상이 달라. 논의한 대상에 따라서 우상향이 되고 안 되고 결정을 한다고? 그럼 변수를 보라는 뜻이거든. 잘 봐봐. 여러분이 여름방학 때, 지난 겨울방학으로 해보자. 지난 겨울방학 때 영어 공부에 좀 집중을 했다고 가정해볼게요. 영어 공부를 좀 많이 한 거야. 그럼 영어 공부에 있어서는 노력을 늘렸겠죠? 그지? 그지? X부터 항상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영어 공부 성적 어떻게? 올라갔겠지. 그치? 근데 영어 공부에 집중하느라 수학은 조금 이제 손을 놨다고 해보죠. 그럼 수학에 대한 노력은 줄인 거잖아. 노력. X축부터 움직여. 수학에 대한 노력은 줄인 거지. 그럼 어떻게 돼? 성적은 떨어지겠지. 봐봐. 요 그래프는요, 노력을 늘리면 성적이 높아지는 것도 포함하고 있지만, 노력을 줄였을 때 성적이 낮아지는 것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상승하는 그래프라고 읽을 수 있지만, 이렇게 보면은 하강하는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예를 두고 뭐라고 얘기 안 해? 그냥 우상향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야. 노력을 줄이면 떨어지거든, 성적은. 그렇지? 얘는 근데 왜? 얘는 우상향이 된다고? 돼요. 왜? 시간이 흘러갈수록 GDP는 올라갔으니까. 올라가는 경향이 있잖아. 우상향 경향이 있죠. 그럼 우리가 뭘 따져봐? 그치, 거꾸로 갈 때 따져보겠지. 근데 이거는 시간이 거꾸로 흐를 수는 없어요. 그치. 그래서 얘는 이게 안 되죠. 그래서 아래로 가는 경향성도 없는 거야. 오로지 위로 가는 경향성만 있는 거야. 그래서 우상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경제학 같은 데서 그래프를 마주했을 때 이 경제학에서 나오는 그래프를, 이 경제학에서 나오는 그래프일 거 아니야? 우상향이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되는 거야. 맞는 말이야. 하지만 X축의 변수가 혹은 Y축이라도 거꾸로 못 가. 마이너스가 안 되는 거야. 그런 개념. 예를 들면 시간 같은 거. 그렇지. 그런 게 있다면 우상향의 말을 못 하겠지. 그럼 얘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이런 모양새를 우리가 뭐라 불러? 이렇게 가는 거를. 그치. 정비례. 이렇게 부르죠. 이제 비례라고도 하고 정비례라고도 부르죠. 그런 식의 용어를 따로 써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그럼 여기다 비례라고 쓸까요? 여기 보세요. 여기 우상향이라 쓰시고요. 여기 비례라고 쓸까요? 비례라고 쓰지 말고 뭐라 쓰냐면요. 양의 상관이라고 쓰세요. 양의 상관. 양의 상관 들어봤을 거야. 양의 상관, 음의 상관. 그치? 양의 상관, 음의 상관. 양이라고 하는 건 양수할 때 양이고, 그치? 양음할 때 그 얘기야. 플러스 상관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어떻게 구분하시면 되냐면은, 보세요. 이따가도 좀 볼 건데, 미리 좀 얘기하는 거야. X가 커질 때 Y도 커지고, X가 작아질 때 Y도 작아져.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를 우리가 비례라고 부르고, 그게 양의 상관이죠. 그 음의 상관은 뭔데? 음의 상관은 이걸 거 아니야. 이걸 거 아니야. 그럼 얘는 X가 커졌을 때 Y가 작아지고요. 그지? X가 작아지면 Y는 커지죠.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음의 상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반비례는 음의 상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양의 상관 맞아? 얘 양의 상관 맞아. 근데 이쪽밖에 없으니까 우상향이라고도 부르는 거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주로 뭘 보면 된다? 우리 그래프 위주지만 추세선을 보면 돼요. 추세를 보면 돼. 근데 그거는 사실상 그래프일 때 얘기야. 표일 때는 어떨까? 표일 때는 추세선을 그릴 수가 없거든. 왜냐면 데이터가 시각화돼 있지 않아. 그래프는 데이터 시각화 시킨 거야. 그쵸?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건 좀 이따가 알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알아봤습니다. 요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가 주제를 한번 정리해 볼 거야. 그럼 이제 얘는 주제가 뭐야? 시간에 따라 GDP는 그렇지 올라가고 있다, 우상향하고 있다. 좋습니다. 그치? 근데 그렇게 해서 분석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주제문을 쓸 때는 조금 더 그 메시지화 시켜서 일반화 시켜서 담아내는 게 조금 더 좋아. 좀 부드럽게 고치자는 얘기인데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러분이
시골에 있는 할머니 댁에 갔다가 한번 해보죠. 시골에 있는 할머니 댁에 가는데, 쌤이 가정을 해서 얘기를 해볼게. 우리 할머니가, 예전 할머니들이 보통 그러셨듯이, 학교 교육을 많이 못 받으셨어. 그때 상황이 안 좋아서.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신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GDP라든지 이런 얘기는 잘 모르셔. 경제는 아셔. 경제가 뭔지는 아시는데 GDP는 모르셔. 그래서 이게 신문에 이게 대문짝만하게 나온 거야, 일면에. 그래서 할머니가 똑똑한 손자인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얘야, 이게 무슨 뜻이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이걸 한마디로 쉽게 설명해 줘야 돼. 뭐라 그럴래? 시간이 지날수록. 나라의 경제가 발전한다? 좋아진다? 일단 괜찮아. 시간이 지날수록 나라 경제가 발전하고 있다.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어떻게 쓰지 말라는 거냐면 첫 문장으로는 할머니 한국의 GDP가 해마다 2.4%포인트씩 점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은 안 돼요. 그럼 할머니가 이제 얘야 할머니가 그런 거 못 알아듣는다고 무시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얘기 알아듣는다고? 할머니 한국 경제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고 있어요. 점점. 그럼 할머니가 뭘 하셔? 아, 그런 뜻이구나. 하고 이해를 하십니다. 딱 그 느낌으로 우리가 첫 문장 써줘야 돼. 그래서 뭐가 어째는, 이 뭐가가 대상을 나타내는 거야. 어째는 데가 경향인 거야. 한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요. 이렇게 쓰라고요. 알겠죠? 그게 첫 문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두 가지씩의 주제문이니까요. 많은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자료 분석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실전감. 어떻게 쓰는 줄 알아? 이런 거 보고 디테일을 막 쓰려고 그래. 뭐 자료 1을 보면 90년에서 막 2000년대로 가면서 나라의 경제가 GDP가 여기서 급격한 급성장하는데 이때는 어떤 거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막 이런 식으로 배경 지식까지 동원해 가면서 아주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분석을 많이 하려고 그래. 그렇게 이제 좀 디테일이 많아지면서 이제 좀 풍성한 해석을 하면서 학생 스스로 뭐라고 느끼냐면은 자기가 개쩐다고 느껴요. 난 진짜 풍성하고 이렇게 날카롭고 막 세밀한 분석, 창의적인 분석을 막 이렇게 많이 한다고 대박이구나 라고 할 텐데 교수님 뭐라 그래? 좋아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뭐야? 우리 두 가지씩이 기본 약속이잖아. 그래가지고 이 주제의식을 일단은 일반화시켜서 딱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얘기하지 않고 디테일부터 얘기하는 거는 일단은 이제 싫어하겠죠. 그래서 포인트가 뭔데? 라고 물어보면서 굉장히 좀 저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조심해야 돼요. 알겠죠? 얘는 주제가 뭐예요? 얘는 뭐야? 그러니까 X로부터 Y로 해석하면 돼. 노력을 많이 하면 성적이 높아진다 뭐 이런 거야. 아니 거꾸로 얘기해도 돼.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주제식 잡으면 돼. 뭐 어렵지 않잖아.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연구를 하는 연구자라고 해보죠. 여러분 노력과 성적의 관계를 파악하고 싶어요. 그래서 설문을 돌립니다. 여러분이 이제 심리학과 대학원생이라고 해보는 거야. 오늘 이제 이런 걸 주로 막 조사하거든. 그러면 이제 설문지에다가 그 공부를 얼마나 노력을 얼마나 많이 하나 이거를 측정하겠지. 근데 노력을 얼마나 하세요라고 이제 추상적으로 물어보기 힘들어. 왜냐면 사람마다 저는 많이 하는데요. 저는 노력을 많이 별로 안 하는데 이렇게 대답하는 게 사람마다 달라. 왜 그렇잖아. 공부 이게 그래. 공부 노력 많이 하니 하면은 선생님 저 노력 진짜 많이 해요라고 5명이 대답했을 때 그 5명이 노력한 양이 다 달라요. 그치? 어떤 친구는 이게 주관적인 거야. 뭐 하루에 3시간만 자고 나머지 풀로 공부만 해.
이런 친구도 있는데 어떤 친구 하루에 3시간만 공부해. 근데 그 친구는 자기, 이 정도는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주관적이잖아. 그래서 뭘 하냐면은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해서 수치화할 수 있는 질문으로 노력을 측정하곤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여러분 하는 것 중에 그 스탑워치로 순공 시간 찍는 거 하지 않니? 순수 공부 시간. 스탑워치 측정하는 거. 지금 하니 여러분? 안 해요? 요새 유행이 지났나? 쌤 때는 했어요. 쌤 때는 이제 스탑워치를 다 갖고 있어가지고 공부 시작할 때 찍어. 그러다가 물 마실 때도 스탑워치 멈춰. 화장실 갈 때도 멈추고 잠시 산책할 때도 멈춰. 그래가지고 진짜 공부 집중할 때만. 딴 생각할 때는 멈춰야 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순수한 공부 시간에 얼마나 나오는지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순공 시간 평균 10시간이 넘어야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다. 라는 식의 좀 이야기가 쌤 때 있었어요. 지금도 좀 하는 친구도 있더라고, 쌤이 다른 반에도 물어보니까.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엇나간 얘기인데, 이게 순공 시간으로 몇 시간 정도 찍어야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교 합격하기에 충분한 노력 시간이 될까? 하루 공부 몇 시간은 해야 될까? 수업 시간 듣는 거 포함해서. 몇 시간? 수업 시간 포함해서. 하루에 몇 시간은 평균으로 나와야 될까? (10시간) 여러분 스타워치 찍은 적 있어요? 없어? 쌤 때 찍었을 때 10시간 정도 찍은 날은 많이 공부했다고 느끼지 않았었던 것 같아. 그래서 12시간 정도 찍어야지 그래도 이제 인간적으로 했다 이렇게 느꼈던 것 같고, 쌤은 그 학생 때 공부를 그 노력하는 양으로는 쌤이 이제 약간 오버해서 말하면은 진짜 탑을 찍는 학생이었어. 쌤 학교에서 제일 공부를 많이 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진짜 많이 해요. 쌤은 한 4시간 정도밖에 안 잤어. 평소에. 그래서 주말에 5시간 잤어. 막 이러니까 코피도 맨날 진짜 거의 맨날 흘렸어. 코피를 거의 맨날 흘리고 학교에서도 이제 공부하다 수업 시간에 막 코피 났다가 막 잠시 화장실 갔다 오고 이런 거 있잖아. 쌤은 맨날 갔어요, 그렇게.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막 의심할 정도로 막 저 새끼 코 팠다고 막 의심할 정도로 쌤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쌤이 스타워치 찍는 것도 거의 기록적인 것도 많이 찍었어. 쌤은 거의 17시간 가까이도 찍어봤습니다, 하루에. 16시간 45분 이렇게 찍어봤는데 다 소용이 없더라고. 그렇게 찍으면은 다음날 뻗어. 다음날 공부할 힘이 없어요. 혹은 삶의 의지가 없어. 너무나 이제 인내를 많이 발휘했기 때문에 다음날 공부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공부 시간에 집착하는 게 약간 한국 학생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근데 쌤이 아주 큰 깨달음을 언제 이제 얻은 적이 있냐면은, 쌤이 이제 재수생인가 삼수생인가 이제 옛날 얘기인데, 쌤이 공부하던 곳이 독서실인데, 그 독서실 주변에 뭐가 있었냐면요. 그 사법연수원이 있었어. 사법연수원이 뭐냐면은, 지금은 이게 이제 기능을 하지 않아. 사법고시 합격생들이 여기 들어와서 이제 공부하는 곳이야. 그러니까 사법고시 준비한 사람들이 아니고 합격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여기 바로 옆에서 이제 독서실이 있는 거야. 바로 건너편에. 쌤 여기 댕겼거든? 근데 연수원이다 보니까 진짜 전국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 다 모인 거야, 진짜로. 예를 들어 서울대 법대 깔렸고, 뭐 연대 고대 깔렸어. 그 중에서도 이제 특출난 사람들이 모인 거야. 우리가 흔히 말해서 판검사 임용되는 거는 연수원 성적으로 임용이 됐어요. 연수원이 2년 정도인가? 이게 다녔던 걸로 쌤이 아는데, 그 2년 동안 자기가 수석이야, 연수원 중에서도 막 수석이야. 옛날에 많이 뽑을 때는 1000명씩 뽑았기 때문에 1000명 중에 1등인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판사가 되고, 경기도 판사 되고, 판사 싹 다 돌면 이제 검사 되는 거지. 검사 돌 때 이제 서울중앙지검, 검사, 이렇게 가는 거지. 검사 1등이. 그 판검사 다 돌고 이제, 하위 80%는, 그러니까 상위 20%만 판검사 임용이고, 나머지 80%는 이제 그냥 변호사로 퇴출. 퇴출이란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이제 판검사가 못 되고, 그냥 변호사가 되는 그런 거예요. 이때도 싸움이 엄청나게 치열하지. 근데 쌤이 여기 주변에 있는 독서실 다녔기 때문에, 이 독서실이 아주 독특한 구성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인원 구성에,
거의 50%는 사법연수원이고요. 그리고 한 40%는 사법고시생이야. 그러니까 법 공부하는 사람만 드글드글한 거지. 그리고 한 10%에 해당하는 게 기타 등등이었는데, 거기는 뭐 이제 공무원 시험도 있고, 회계사, 변리사 이런 시험도 있는데, 고3 수험생도 몇 명 껴있었는데, 쌤이 그 중에 하나야. 거기까지 굳이 찾아간 거야, 쌤은. 왜냐면 공부 분위기가 거기보다 더 좋은 곳이 없어요. 전국 최강의 공부 분위기야.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들 모아놨으니까. 근데 거기서 어떤 형님이랑 친해졌어요. 같은 자리 옆에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이상 공부하니까 조금씩 이제 말을 하게 된 거야. 근데 그 형님이 사법연수생이었는데요. 공부를 엄청 잘했을 거 아니야. 그 형이 성균관대 법대 출신이었나? 그랬던 걸로 쌤이 기억하는데, 쌤한테 아주 충격적인 얘기 해줬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사법연수원생들의 평균적인 공부 시간이 몇 시간이게? 4시간? 아니지. 4시간 너무 적잖아. 고3들도 10시간 넘게 한다니까. 쌤이 그래서 연수원생들이면 다 막 그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공부의 초고수들이니까 한 14시간 정도 찍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보통 고3들 기준으로 12시간 정도 찍어도 많이 하는 거예요. 14시간은 전교에서 막 한두 명밖에 못 찍는 시간이었어, 그때. 근데 평균이 14시간 정도 하지 않을까? 근데 결과물은 10시간이야. 평균 10시간 찍는데 10시간보다 더 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남아도 그냥 집에 가서 쉰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조금밖에 공부 안 하지? 근데 이 형이 무서운 말을 덧붙여요. 그러니까 평범한 학생들과 이 공부의 초고수들. 근데 공부의 초고수들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은 거야. 근데 이분들은 뭐가 없냐면은 이게 없어요. 기복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거 보고 쌤이 좀 반성이 되더라고. 쌤은 열심히 공부하면서도 아프거나 아니면 좀 이제 좀 고민이 있거나 좀 심란한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친구가 좀 심란한 일이 생기거나 뭐 이러면은 기타 등등의 이유로 막 좀 야 오늘은 좀 이제 이야기 좀 하고 들어가자 뭐 이런 게 있었어. 막 너무 공부가 안 된다는 막 우리 중 한 명이라도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 막 여자친구한테 차였어. 막 이런 식의 일이 발생하잖아. 그러면 이제 다 같이 고민 상담 나서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뭐 저녁 먹으러 가서 이야기가 길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한번 뭐 노래방도 가고 막 이랬거든요. 쌤도 그랬어요. 근데 이 공부하는 기계들은 그게 없었대. 그냥 아주 생활이 단순해. 그래서 그냥 아무 그 공부 외적인 일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와서 공부하고 시간 다 채웠으면 밤 10시 정도 집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침 일찍 시작해서. 그러면 잠을 많이 자는 거야. 그리고 이제 다시 공부하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아파도 컨디션이 좋아도 무조건 10시간 초집중을 유지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프로 중에 프로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한테도 좀 이제 귀감이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잠을 줄이고 좀 많이 하는데 초점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쌤은 옛날에 그런 좀 잘못을 저질렀지. 그러다 무리하고 기복이 막 있는 거 잘 된다는 막 16시간 하는데 다음날 뻗어서 1시간도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적당히 꾸준히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일로 와보자. 공부를 많이 하면 성적이 높아진다 이 얘기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노력으로 얼마나 하고 있냐는 걸 조사하는 거야. 10시간도 있고 11시간도 있고 합니다. 성적이 얼마나 되나요? 뭐 평균 점수 몇이니 수능 등급 몇 등급이냐 막 한단 말이야. 그걸 쫙 조사해서 통계를 돌려보니까 이런 식의 경향성이 잘 발견되느냐 하면은 발견이 잘 안 될 겁니다. 잘 안 나와요. 상관성이 잘 보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안 나와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왜냐면은 잘 보세요. 성적에 영향을 주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 노력량이 있을 거야. 공부 시간. 근데 공부 시간만큼 중요한 것들 또 있겠지.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쌤이 아까 말했던 거. 공부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바른 자세로 공부했는가?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뭔가 비효율적인 방법이 있잖아. 그 방법에 문제가 있겠지? 그지? 이상한 방법으로 10시간 채워봤자 소용이 없을 거 아니야? 그지? 또 뭐가 있을까? 응? 환경, 그치? 공부 환경. 예를 들면 친구와의 관계도 있겠죠.
그렇지. 어떤 친구 보면은 가끔씩 이런 경우들이 있어. 그, 친구들이랑 뭔가 갈등 관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막 쟤랑 좀 되게 친한 애인데, 어느 순간부터 나를 좀 멀리 한 느낌이 들어서 좀 가까이 좀 이렇게 이런 것들. 특히나 수험생 때 연애를 하는 경우도 지금 이런 변수가 되겠죠. 공부하면서 연애를 하면은 도움이 될까요? 방해가 될까요? 도움되는 경우도 있을 거야. 사실 쌤도 도움되는 경우를 한번 직접 경험해 봤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여자친구가 생긴 거야. 근데 우리 부모님이 걱정을 하시는 거야. 근데 걱정을 하시는 게 이런 식의 느낌이었어. 저 여자애가 우리 아들의 공부를 방해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식의 걱정을 하신 거야. 쌤이 그래가지고 내가 성적이 떨어지면은 여자친구를 욕먹이게 되는 일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쌤이 더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어요. 쌤이 그래가지고 성적이 원래 한 정규 30등 정도였는데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여자친구 사귀고 나서 쌤이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열심히 했어. 그래서 쌤이 이제 처음으로 전교 10등 안으로 찍었던 그런 기억이 이제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또 떨어졌죠. 어쨌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좀 방해를 주는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면 쌤의 경험은 그래. 예를 들면 막 사이가 너무 좋아. 사이가 너무 좋으면 또 좋아서 감정적으로 여기에 에너지를 많이 쏟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 못합니다. 이게 그나마다 싸우면 난리거나 싸우면 이제 공부보다 여기에 훨씬 더 이제 감정 에너지가 많이 쓰이는 거야.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공부에 집중이 또 잘 안 돼. 그럼 이제 이거를 해결해야 돼. 그러면 이제 해결했어. 화해를 잘 했어. 그럼 화해를 하면은 또 이제 화해 기념으로 또 어딜 뭐 놀러 간다든지 뭐 기타 등등. 이런 일이 또 생겨. 그러다가 또 이제 싸우면 또 난리나. 이제 이렇게 이제 약간 롤러코스터 타는 거지. 그럼 여기다가 에너지를 뭐 엄청나게 쏟는 거지. 그래가지고 공부를 만족했던 경험도 쌤은 이제 있어요. 뭐 그런 얘기야. 결국에는 성적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이것뿐만이겠냐고. 여기 모두 있어. DNA, IQ, 그렇지. 뭐 참을성, 인내심, 노력하는 것도 재능이라며. 뭐 참을성, 인내심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기타 등등 얼마나 많아. 그렇지. 근데 우리가 공부를 몇 시간 했는지 측정한 걸로 얘를 우리가 볼 수 있겠냐고. 이게 어렵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 근데 여러분은 이걸 연구하고 있으니까 지금 뭘 찾아야 되는 거야. 이게 다른 요인들이 성적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하고 오로지 노력만이 성적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그걸 봐야 돼요. 그치? 그걸 뭐라고 할까? 다른 요소들이 성적, 즉 Y값, 제 종속 변수라고 해요. 결과값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다른 변수들을 통제해야 돼. 변인 통제라고 합니다. 변인 통제. 그래서 이제 IQ를 통제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할까? 100명을 가지고 조사할 건데 IQ가 성적에 영향을 주는 걸 막아야 돼. 노력량만 측정할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IQ 똑같은 애들로 찾으면 돼, 100명을. 사실 어렵겠지. 100명도 어려운데 1000명, 10,000명, 10만 명이 어떻게 할까? 똑같은 IQ 123을 맞출 수 있을까? 어렵겠죠. 그게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져. IQ 똑같이 맞췄다고 쳐보자. 1000명인데. 피나는 노력을 맞췄어요. 근데 또 이 안에서 어떻게 돼? 가정의 계층 수준이야. 어디는 부자 가정이고. 그래서 학원비도 많이 지원해 줄 수 있고. 근데 여기는 전혀 못 해줘. 학교만 겨우 다니는 거. 영향을 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건? IQ가 똑같이 123인데, 가정 경제 형편이 똑같아야 돼. 그럼 맞췄다고 쳐봐. 이것도 일단 불가능한 영역이지? 그럼 맞추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 어떤 집은 부모와의 관계가 굉장히 건강한데, 어떤 집 부모와의 관계가 거의 원수지간이야. 부모님이랑 맨날 싸우고, 부모님이 막 아동학대, 폭력을 행사하시고, 뭐 이런 집도 있잖아. 성적이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이것도 봐봐, 이거는 못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변이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어떻게 할까? 연구자들이 어떤 방법을 쓸까? 현실적으로 이거를 완벽하게 똑같이 맞추는 건 불가능하니까 어떤 처리를 해서 영향력을 줄어들게 만드냐면은 현실적으로 IQ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IQ 똑같은 애들 못 모아. 그것도 못하는 거야, 사실은.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면 공부 시간이, 한 5시간이다 라는 그룹이 있고,
10시간이다 이런 그룹이 있다. 이렇게 두 그룹을 나눠서 조사를 한다 쳐보자. 그럼 10시간, 5시간 안에 IQ가 높은 애, 낮은 애들이 골고루 섞여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야. 랜덤으로. 그럼 이제 5시간 공부해보면 여기 IQ 높은 애도 있고, 낮은 애도 있고, 골고루 쫙 있고, 여기도 골고루 쫙 있게 만드는 거야. 무작위로, 랜덤으로 골고루 섞여 들어가도록 만들어. 그러면은, 그 IQ의 높고 낮음이 성적에 영향을 못 주게 돼 있어, 통계적으로는. 오로지 뭐가 영향을 주게 만든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은, 노력량에 따른 성적의 분포가 나타날 수 있죠. 우리가 변인 통제라고 하고, 그거를 하고 나서 얘만 홀로 여기에 영향을 주도록 처리를 했으니 얘를 뭐라고 하냐면요, 독립변수라고 합니다. 이게 어려운 개념이야.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개념에 쌤이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 얘는 종속변수라고 해요. 오로지 노력이 성적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연구자들은 얘 빼고 나머지는 영향을 못 주도록 해. 오로지 노력이 독립적으로 영향을 어떻게 주는지를 조사를 합니다. 얘를 주로 독립변수라고 부르죠. 그래서 원인 같은 거야. 원인이랑 똑같지 않아. 근데 약간 원인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 영향을 주는 애고 받는 애다. 오케이. 좋아요. 요런 얘기들을 조금 더 이제 해보죠. 사실 쌤이 중요한 건 거의 다 했고, 이제 조금 이제 확인해 보는 정도야. 대상을 알기 위해서는 쌤이 이제 즉 변수 얘기죠. 독립변수, 종속변수 얘기했고요. 근데 각주, 논제, 제시문 이런 얘기도 있어. 요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사실 얘가 본질이고요. 제목이랑 각주랑 논제랑 제시문은 보조적인 거야. 뭐냐면은, 요 그래프에 제목이 달렸어. 어떻게 달리냐면 주로 그림 1, 노력과 성적의 관계. 혹은 노력에 따른 성적의 추이. 이런 식으로 제목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제목은 사실 좀 있으나 마나인데 제목을 보면은 좀 보조적인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각주 이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야. GDP 같은 거 옆에 작은 숫자 1이라고 써있어. 사실 GDP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인 개념이라서 각주가 안 달려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만나는 그래프에서는 이게 되게 어려운 개념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각주에 나와 있는 개념의 의미를 보고 다시 읽어보면 되겠죠. 논제에서 설명해 줄 때도 있고 보충 설명할 때도 있고 그 옆에 제시문 요 그래프 옆에 이런 줄글이 있어가지고 이 비문학이 얘를 설명해 줄 수도 있겠죠. 이런 애들은 보조적인 건데 보조적인 거가 왜 나와 있냐면 이런 게 교수님들이 판단하실 때 출제자가 판단할 때 순수하게 얘만 보고 나서 우리가 유도하는 방향으로 못 올 거라는 생각을 하신 거야. 그래서 이런 말이 없으면 아이들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못 오겠다 판단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얘를 고려하고 반영해서 주제문을 뽑아야 된다.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본질은 요 X축, Y축을 보는 거고 나머지 보조적인 걸 반영해서 주제를 세밀하게 조정한다. 요게 순서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경향이죠. 경향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래프에서는 추세선을 뜻하는 거야. 근데 표에서는 다른 걸 구해야 될 겁니다. 쌤이 그래서 이제 표를 한번 그려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도 따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밑에도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다 적으셔도 좋습니다. 표에도 변수가 있나요? 변수 있지. 봐봐, 여기 있잖아. 이 A에 따른 B를 조사하는 거야. B에 따른 A라고 하셔도 되고요.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 여기가 이제 용돈이에요. 여기는 사람입니다. 여기는 기억이란 사람이 있고 니은, 디귿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우리 반 친구들이라고 해보죠. 그럼 우리 반 친구들이 용돈을 쌤이 이제 조사를 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이제 한 달 용돈 기준으로 기억 친구는 용돈이 얼마인가요? 물어보니까 이 친구는 1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는 7만 원이래요. 이 친구는 이제 15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는 20만 원이에요. 이렇게 쭉 가는 거지. 그럼 이렇게 우리 반의 용돈을 한 명 한 명 다 조사를 했는데 쌤이 알고 싶은 건 우리 반의 용돈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구나 라고 알고 싶어요. 그때 우리가 뭘 조사하죠? 평균을 조사하죠.
대표값을 조사하는데 대표값 중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구하는 평균을 먼저 생각하는 거야. 평균. 근데 평균을 구하는 게 언제나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요? 이런 게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뭐냐면은 맨 마지막에 있는 친구한테 용돈이 얼마인지 물어보는 거야. 근데 이 마지막 친구가 되게 부자예요. 부모님이 부자겠죠. 쌤이 겪은 그 부자인 친구들 중에서 되게 인상 깊은 사건이 있는데 고등학생 때 있었던 친구야. 쌤 친구는 아니에요. 아쉽게도. 근데 그 옆반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용돈이란 개념이 없었어. 일주일에 얼마 받는다, 한 달에 얼마 받는다 없고 그 부모님이 용돈 통장을 주셨대. 체크카드 주신 거야. 그래서 체크카드에 들어있는 돈은 이제 긁어서 쓸 수 있는 거지. 근데 용돈 통장에 얼마가 들었었냐 하니까 이 친구가 하도 이제 돈이 많은 게 티가 나니까 친구들 물어본 거예요. 통장에 얼마 있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액수를 오픈한 적이 있어. 근데 그 액수가 너무 커서 우리가 다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였을까? 2천만 원이라고? 3천만 원이었어요. 놀라운 숫자죠. 그래서 쌤 그때 당시에 3천만 원은요, 지금의 물가랑 다르잖아. 거의 2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최소 2배는 잡아야 돼. 최소 2배야, 최소. 그러니까 한 6천, 7천 정도로 보는 거지. 너무 무시하죠? 6천, 7천이면 이제 제네시스, 예를 들면 벤츠 E클래스 좀 싼 거, 이런 벤츠를 살 수 있는 그런 가격이 어마무시하죠.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한 달로 따지면 100만 원이죠?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평균을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평균 값이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얘를 제외하고 평균 쟀을 때는 평균이 12만 원 이렇게 나왔었거든? 100만 원짜리가 한 번 끼면은 평균 값이 어떻게 되냐? 갑자기 32만 원 이렇게 돼요. 32만 원이 이제 대표성이 떨어지죠. 왜냐면 32만 원을 받는 친구가 한 명도 없고, 32만 원 근처에 용돈을 받는 친구도 한 명도 없게 돼. 왜? 얘네들도 32만 원 근처에 없잖아. 얘도 없어요. 그냥 이상해집니다. 오케이? 그럴 때 우리가 뭘 하죠? 다른 걸 재야 돼. 일단 얘부터 정리해볼까? 이 100에다 동그라미 치고요. 이걸 뭐라 부를까? 이런 값을. 이런 값을 뭐라 그럴까? 일단은 편한 말로는 극단값이라고 하는 건데, 가로치고 이상치라고도 써보세요. 이상치. 그러니까 이상한 숫자다 이 말이지. 이상치가 있는 거야. 이상치는 주로 이제 측정 오류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측정 오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극단적인 숫자는 나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상치가 있으면 평균이 대표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평균 말고 다른 걸 구해야 돼요. 뭘 구할까요? 빈도수를 고려해서 재는 것도 있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최빈값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앙값이죠. 중앙값. 최빈값과 중앙값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자면 이런 거야. 중앙값 뭔지 알죠? 중앙값은 제일 용돈 적게 받는 친구부터 제일 많이 받는 친구까지 일렬로 쫙 줄을 세운 다음에 중앙에 있는 친구가 얼마 받는지 보는 거야. 봤더니 이제 13만 원이래. 그럼 요 13만 원이 우리 반의 용돈을 대표하겠죠. 이럴 때는 이상치가 하나 있어서 하나가 너무 높게 받아도 얘가 영향을 못 줘. 그렇기 때문에 얘가 더 대표성이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최빈값이야. 최빈값은 용돈을 얼마 받나 했더니 예를 들면 15만 원 받는 친구가 제일 많은 거야. 그럼 얘가 최빈값이 되겠죠. 그리고 또 봐봐. 요 A 밑에다가 하나만 더 적어볼게. B. 직업이라고 해보죠. 직업은 장래 희망으로서의 직업을 뭘 추구하냐를 좀 쌤이 적어볼게. 보니까 여기 기억 학생부터 장래 희망을 어떤 직업을 선호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얘는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공무원이 공이라서 얘도 공무원이래. 얘도 공무원이래. 이 친구는 이제 강사래요. 강사니까 어떤 친구는 대기업 들어가고 싶대. 여기 쫙 있는 거야. 그럼 여기는 평균을 구할 수가 없어요. 구할 수가 없잖아. 우리가 숫자가 있으면 평균을 구할 텐데, 지금 공무원, 강사, 대기업, 이러면은 못 구할 거 아니야. 숫자가 아니니까 애초에. 모두 못해. 중앙값도 못 구해요. 중앙값도 이제 서열관계가 분명해야 되거든. 작은 거, 큰 거가.
그때 없죠. 그때 뭐밖에 못 구한다? 그땐 최빈값밖에 못 구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공무원이 최빈값이다 이렇게 쓰세요. 그래서 실제로 나와 있는 데이터가 계량적인 데이터가 아니면 우리는 최빈값을 구하는 게 최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대표값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표값을 구해서 표의 경향성을 파악하시면 된다. 라는 겁니다. 특이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29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건데, 맨 아래쪽에 있는 거야. 여러분 이제 읽어보시면서 복습하면 다 나오는 거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이제 수업 때는 칠판 보시면서 집중하시면 됩니다. 쌤이 특이점 한번 그려볼 테니까 여러분은 그 29페이지 오른쪽 아래쪽에 공간이 조금 있으니까 거기 한번 적어볼게. 이렇게 돼 있어. X, Y 지표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 경향선을 한번 그어볼까? 이렇게 되겠지. 양의 상관관계예요. 그럼 특이점은 어디 있어, 여기서? 그럼 여러분 여기를 떠올릴 겁니다. A라고 적어보세요. A가 특이점이냐? 아니에요. 특이점은 어때야 되냐면은 이 전체 경향과 다른 특징인데 그게 뚜렷해야 돼. 전체 경향과 상반되는 특정 부분, 그 중에서도 그 특성이 뚜렷해야 되거든. 그럼 전체 경향은 지금 양의 상관이기 때문에, 잘 보세요. 양의 상관이 전체 경향이기 때문에 얘랑 상반되려면 음의 상관이어야 돼요. 음의 상관은 반대 방향이 요 방향, 요거예요. 여기가 A, B죠? 성분 A, B가 바로 특이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특이점을 찾으려면 일단 전체 경향의 방향성을 알아야 돼. 그래야 그 반대 방향인 저 녀석이 특이점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데 특이점을 물어보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사실은. 언제 물어보냐? 우리가 찾는 때 일단 물어보면 찾는 건데 잘 안 물어봐. 어느 정도냐면 20문제 정도에서 한 문제 정도만 물어보는데 여러분 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보는 그 6번의 시험 중에서 특이점 없을 확률이 높아. 그래서 이제 만약에 물어본다면은 논제에서 좀 티가 납니다. 뭐라고 물어볼까, 논제에서? 특이점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물어볼까요? 그러면 좀 편하겠지만 특이점이라는 단어는, 요 개념은 야매해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선생님 공식적인 개념을 쓰시면 되잖아요. 있으면 썼겠지. 없어요. 그래서 교수님들도 뭐라고 지칭하시냐면은 그냥 굳이 어렵게 길게 지칭해야 돼. 예를 들면 한양대학교에서 나온 버전을 쌤이 이제 말로 해볼게. 한양대에서 얘가 재심은 다라고 한다. 그럼 재심은 다에서 다의 전체적인 경향과 다른 특징을 나타내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라. 이런 식이야. 그렇게 말이 길어지잖아? 그럼 우리가 딱 느낌 읽어보니까 이거 특이점 구하라는 것 같은데 라고 느낌 딱 오죠. 그때는 이제 우리가 전체 경향 뽑고 상반된 경향 을 찾아서 그게 뚜렷한 게 여기밖에 없죠? 그럼 걔가 이제 특이점이구나. 그럼 요걸 물어본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선생님 근데 상반된 경향이라고 하면 여기도 있는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얘네들은 특이점이 아니란 말이야. 그렇게 따지면 여기도 특이점, 여기도 특이점인데? 여기도? 특이점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얘네들은 뭐라고 하죠? 그러면 노이즈라고 합니다. 노이즈. 한번 적어볼까? 요런 애들은 노이즈인 거야. 노이즈는 말 그대로 잡음이란 뜻이에요. 잡음이야. 이게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무시하는 거야. 무시. 무슨 뜻일까? 노이즈는 왜 무시할까요? 노이즈가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기 보면 노이즈 발생하잖아. 뭐 여기도 다 있지만. 봐봐. 이걸로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아까 이거 좀 깊게 논의했거든? 성적에 영향을 주는 게 노력뿐만 아니고 다른 게 많잖아. 근데 현실적으로 랜덤 처리해서 나름대로 변인 통제하려고 노력하지만 사실 성적에 영향을 주는 건 사실상 10가지도 넘을 거라고. 그 모든 외부 변수들을 전부 다 완벽하게 통제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깨끗하게 정밀하게 측정해도 이런 식의 노이즈들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또는 다른 외부 변수에 좀 개입이겠죠. 그런데 그래도
실험자가 실험을 잘했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나온 거야. 그래서 이 노이즈는 뭐의 상징이냐면은 밑에다 씁니다. 개연성을 나타내는 특징이에요. 무슨 말이죠? 우리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법칙은 그 특성이 다릅니다. 자연과학의 법칙은 예외가 존재해서는 안 돼요. 실제로 단 하나의 예외만 뚜렷하게 나타나도 그 법칙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연과학의 법칙은 절대적이어야 되니까요. 그쵸? 근데 그거에 비해서 사회과학은 어때? 어차피 변이 통제도 완벽하게 못하는 마당에 완벽한 법칙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다? 그럴싸하면 오케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개연적인 법칙으로 다 이해를 하는 거야. 그게 뭐야?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그런 경향은 분명히 있다고. 이런 정도지 완벽하게 그렇게 된다고는 말은 못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노이즈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약한 상관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파악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약한 상관성, 상관관계 강도가 약할 때를 우리가 입증하기 위해서 특이점을 언급한다는 거야. 예를 들면은 얘는요 상관관계 강도가 엄청 센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경향선 주변에 실제 분포가 모여있을 확률이 높은 거야. 그러면 강도가 센 거야. 근데 얘네들은 그래도 경향선 주변에 분포가 돼 있는데 얘네들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잖아. 그러면 얘네들 때문에 실제 분포가 경향선에 몰려있을 확률이 낮아지죠. 그럼 강도가 약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상관관계 강도가 약하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특이점이 있다는 걸 보여주면 됩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상관관계의 방향, 양해상관, 음해상관 아까 언급했죠. 방금 강도를 언급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개념이에요. 상관관계 다음 페이지 넘겨볼까? 교재 다음 페이지 상관관계 경향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 교재 써있지? 이 그래프 있죠? 그려보자. 맨 오른쪽은 상관선, 추세선을 그을 수가 없어요. 그럼 뭐다? 없음이야, 얘는 없는 거야. 상관관계가 없다. 상관관계 없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뭐냐? X랑 Y랑 아무 상관없다는 뜻이야.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요. 얘네들은 뭐가 발견된 거야? 일종의 패턴이 발견된 거야. X가 커질 때 Y가 커지네? 그지? 근데 이 확률이 얘보단 높지 않지. 그러니까 얘는 강한 양의 상관이고요. 얘는 상대적으로 약한 양의 상관인데, 쌤이 상대적이라는 말을 썼잖아? 사실상 요 가운데 있는 그래프의 강도는 중간이에요. 중간. 그래서 중간, 가로치고, 양의 상관이라 써보자. 얘는 강한 양의 상관이야. 근데 쌤이 중간에서는 가로를 쳤잖아. 실제로 중간일 때는 강도를 언급하지 않고 방향만 얘기합니다. 즉 강도는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있을 때만 언급하는 거야. 강한데? 이렇게. 강한 양의 상관. 되게 약한데? 그럼 약한 양의 상관. 이거는 그냥 어중간한데? 그럼 그냥 양의 상관.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선 못 그을 때는 없습니다. 그럼 양의 상관이 무슨 뜻이다? 아까 쌤이 설명했습니다. 미리. 봐봐. X가 커질 때 Y도 커지고 X가 작아질 때 Y도 작아지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양의 상관이다. 상관관계가 없으면 이건 뭐야? 봐봐. 상관관계 정의가 이거야. 한 변수가 즉 X가 Y와 동시에 움직이는 양상이 있어야 돼. 즉 X가 커졌을 때 Y도 어떤 일정한 패턴으로 움직여야 되고 X가 작아졌을 때 Y도 어떤 일정한 패턴으로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뭔가 있어야 돼. 패턴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상관성이 있는 거야. 근데 얘는 이제 막 분포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상관성 당연히 없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 이거 외에도 요건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 요 두 개도 상관성이 없는 그래프거든요. 요거 한번 그려볼 거야. 우리 이제 오른쪽 그래프 위에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그려보세요. 얘는 이제 요거고요. 얘는 요거예요. 여기 있는 요 세 개가 모두 상관성이 없는 건데
왼쪽에 있는 거는 우리 이제 교재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랑 똑같은 거야. 막 분포되어 있는 거지. 퍼져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추세선을 못 긋죠. 근데 이거 두 개는 사실 그릴 수 있거든? 이게 추세선이고 이게 추세선이야. 근데 이거 두 개도 상관성이 없다 그러잖아. 이상한데? 추세선을 그을 수 있는데 왜 없지? 왜냐면은 상관관계가 있으려면 어때야 된다고? X가 움직일 때 Y도 영향을 받아서 움직여야 돼. 근데 그게 이제 일정한 패턴으로 움직일 때 우리가 상관성이 있다고 보는 건데, 봐봐. 얘 보죠. X가 커졌을 때 Y는 한정 고정이야. 그지? 작아도. 아무리 커져도, 아무리 작아져도. 중간일 때도 한정 고정이죠. 그러면 X가 Y에 영향을 못 주는 거야. 한정 고정이니까. 오케이? 패턴은 있어. 근데 Y가 안 움직이잖아? 그러면 서로 독립적인 거죠. 그래서 영향을 못 준다. 그럼 서로 상관이 없는 거야. 쌤 예시를 들어볼까? X는 뭐냐면요. 예를 들면 쌤의 수학 성적이에요. 수학 성적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었다고 해보죠. 그럼 Y는 뭐냐면은 63필등의 개수야. 63필등 몇 개야? 63필등 한 개지. 그치? 그럼 쌤의 성적이 높을 때는 63필등 한 개고, 낮을 때도 한 개고, 중간일 때도 한 개고, 를 선으로 이어보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그럼 뭐야? 쌤 수학 성적이랑 63필등은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영향을 못 주니까. 이해되니? 그래서 경향상 이렇게 나온 것도 영향을 못 주는 변수 관계라는 거야. 얘는요. 얘 뒤집으면 똑같은 거잖아. XY 뒤집으면 똑같은 모양새가 나오겠죠?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도 영향력이 없는 거다. 상관성이 없는 거다. 특히나 이 가운데 그래프는 성균관대 연세대에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X축 평행한 추세선이 보일 때는 상관성이 없음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얘 그럼 상관성이 어때? 이 정도면 강한 건가? 이 정도면 확실히 강한 거고, 요 정도까지도 강하다의 범주에 얼추 들어가. 근데 얘보다 더 넓게 분포되어 있으면 그때는 강하다고는 말을 못 할 겁니다. 얘는 이미 특이점이 있기 때문에 강함의 범주에 못 가고 약함의 범주로 가게 될 거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이 꽤 많으니까요. 오케이? 그럼 얘는 노력이 성적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또 따져볼 만한 문제인 거야. 이게 인과관계거든요. 아래쪽에 있죠. 여러분, 인과관계라는 제목 옆에다가 요걸 써볼 겁니다. 강한 상관관계 더하기 시간적 논리적 선후관계 라고 써볼까? 강한 상관관계 더하기 시간적 논리적 선후관계. 이게 인과관계 추정 조건이야. 어때야 되냐면은 일단 강도가 세야 돼. 인과관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법칙화를 시도하는 거야. 법칙화. 그러니까 상관성이 있다고 해서 인과성이 있다고 말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 근데 상관관계가 이거는 그냥 상관이 있다 수준이 아니고 원인과 결과라는 일정한 패턴이 있는데 이 정도는 법칙화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 때 우리가 인과관계 추정을 시도해 보는 거야. 근데 이게 법칙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은 일단은 그 상관관계가 세야 돼요. 느슨하면은 법칙화를 어떻게 시켜? 그치? 그래서 강해야 된다. 근데 강한 위에다가 우리가 중간이랑 약한이라고 쓰시고요. 둘 다 X 표시를 하세요. 강해야지 법칙화를 시도할 수 있지 어중간하거나 약하면 안 되겠죠. 그럼 얘는 오른쪽에 있는 이 선후관계는 무슨 뜻일까? 여기 위에다가는 이렇게 씁니다. X 화살표 Y. 그 다음에 오른쪽에다가 상식적 이렇게 써볼게요. X이면 Y다의 관계가 상식적이어야 돼. X이면 Y다 관계가 뭐죠? 쌤이 계속 얘기했던 요거야. 노력, 성적. 그지? X이면 Y다. 오케이, 이거지? 시간에 따른 이거, 이것에 따른 이거. 오케이? 즉, X에서 Y로 해석했을 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근데 여기서 상식적이란 말은 뭐냐면요. 주의해야 됩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가치관을 개입시키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할 때 어떡하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웬만하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게 인정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나 말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쌤이 한번 예를 들어보죠. 얘는 봐봐, 이런 뜻이야. x이면 y잖아. x부터 움직이는 거 항상. 이거 봐봐. 노력이 늘어나면은 성적이 높아지잖아. 노력이 줄어들면은 성적이 낮아지잖아. 그럼 노력은 성적에 영향을 주는 원인이겠네. 라고 이해하는 게, 뭐, 어때? 괜찮아? 세상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맞죠. 그럼 얘는 뭐야? 인과관계 추정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인과관계 위에다 뭐라 쓰시냐면요. 추정 가능이라 쓰세요. 이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인과관계가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 추정 가능도 있잖아. 중요한 말이야. 단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력은 성적의 원인이다 라고 여러분이 원고지 딱 쓰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채점자 이렇게 반응해. 사회과학에 단정이 어딨어. 모든 건 다 개연적인데 라고 해서 원인이다 이렇게 하면 틀리고 뭐라고 해야 돼? 노력은 성적의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 이렇게 써야지 그 교수님이 그렇지. 사회과학자의 기본 자세가 되어 있군 하면서 통과시켜 주는 거야. 그래서 항상 그럴 수 있다는 걸로 우리가 글을 써야 된다는 거. 알겠죠?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단정하면 바로 탈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인과관계 판별 주의사항은 지금은 이제 좀 어려운 얘기니까 여러분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거를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자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대신 넘어갈 건데 32페이지 보세요. 우리 연습을 좀 해볼 건데 이 문제를 풀 건 아니야. 근데 쌤이 질문하시는 거를 답변하시면 됩니다. 봐봐. 일단 왼쪽에 있는 거. 상관관계 분석을 해보자. 상관관계. 양이야, 음이야? 왼쪽에 있는 거. 양이죠. 강해, 약해? 중간이야? 저게 강한 거야. 알겠죠? 우리가 감각을 이제 맞춰야 돼. 강한 양의 상관입니다. 얘는요? 약한 음의 상관이다. 오케이? 약한 음의 상관이다. 음의 상관, 다른 말로 부적 상관이라고도 해요. 양의 상관은 정적 상관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깜을 맞추는 거야. 이 정도는 강한 거구나. 이 정도는 약한 거구나. 오케이, 이해되셨죠? 좋아.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얘는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죠? 인과관계 추정되냐, 안 되냐. 그럼 뭘로 따져봐야 되냐면은, 봐봐. X가 지금 1인당 소득이야. 항상 X부터 출발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국민들이 1인당 돈이 많아지면, 오래 살까? 그리고 돈이 적어지면 적게 살까?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돈이 많아지면 오래 산다 생각해? 그게 보통의 경우에 들어맞는 현실이야? 그렇지, 맞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 상식이라서 그냥 보통 그렇지 않아? 이러면 통과시켜줘야 돼. 알겠죠?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봐봐. 쌤이 이제 이거 그리지 마세요. 잘 보세요. 돈이야? 행복이야? 봐봐. 그럼 이게 돈은 행복의 원인이 맞아? 돈이 많아지면 행복해지거든, 지금? 돈이 적어지면 불행해지고요? 그러면 뭐, 돈은 행복의 원인이 맞아요?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해야 돼. 근데 여러분한테 막, 너는 그렇게 생각해?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럼 막 이런다고. 선생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막 이래요. 쌤도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왜냐면 쌤은 그 전에 시민단체에 있었거든? 근데 거기서는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냐면은, 쌤이 교육시민단체에 있었어. 이제 교육과 관련해서 좀 그 학원이나 학교나 이제 이런 거를 좀 잘 누리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왜 학교 전교생 전체가 총원이 20명이 안 되는 학교들도 있어. 고등학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보통의 학교들이 아니고 진짜 시골에 가면은 진짜 1학년 2명 이런 데가 있다니까. 2학년 3명 막 이렇게. 3학년이 막 10명. 이래서 다 합치면 뭐 15명. 이런 학교도 있어요. 그런 학교는 거의 폐교 직전이잖아. 근데 그런 아이들을 찾아가서 좀 공부도 좀 도와주고 이제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시민단체 쌤이 이제 있었어. 보면은
그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어떤 대학생들이나 쌤 같은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돈을 거의 못 받아요. 사실 쌤은 여기 다녔을 때 돈을 한 푼도 안 받았어. 오히려 쌤이 과외를 이때 엄청 많이 했었거든. 쌤이 과외로 그때 당시 옛날이지만 그때 한 400 벌었어요. 과외로. 그 과외를 막 엄청 많이 한 10명 넘게 했었어. 근데 그 돈에 한 20%, 30% 여기다 기부를 했어요. 오히려 그러면서 댕겼어. 쌤이 그때는 착했습니다. 그때는 착했어. 지금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럴 때 쌤이 뭘 느끼냐면은 이 감동이 있어. 이런 친구들을 도와주고 흔히 말해서 착한 일을 할 때 뭘 나한테 이득을 얻거나 나중에 이걸로 뭐 또 상을 받거나 이런 게 없거든. 근데 그 친구들이 쌤한테 진심으로 고마워한단 말이야. 그런 데서 이제 뭔가 뭉클함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행복감을 많이 느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물론 돈도 중요하죠. 하지만 감동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게 다 뭐라고? 이것도 개인적인 가치관이야. 이런 거 들이대면은 문제를 못 풉니다. 그래서 뭐라고? 돈은 행복의 원인이 맞아요. 왜? 세상 사람들 보통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해되지? 오케이. 다시 볼게. 그럼 원인 맞아? 맞아요. 인과관계 추정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럼 얘는 어때? 인과관계 추정 가능해요? 여기도 X축은 돈이고요. Y축은 인구 증가율입니다. 그리고 음의 상관이죠. 그럼 돈이 많아질수록 인구 증가율이 감소하는데, 그럼 돈은 인구 증가율 감소의 원인이다라는 추정이 가능할까? 돈이 많아지면 인구 증가율이 줄어드니까 인구가 좀 적게 늘어나나 뭐 이런 식의 개념이겠지. 그치? 돈이 적으면은 인구가 좀 많이 늘어나나 봐요. 그치? 그게 맞아? 예를 들면 한국은 1인당 소득이 높지. 사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럼 한국은 지금 저출산에 시달리고 있잖아. 인구도 실제 줄어들고 있죠. 한국 인구 감소하는 국가가 됐죠, 지금은. 그치? 그리고 우리가 알기로는 소득이 좀 적은 국가들은 아기를 많이 낳는 걸로 또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근데 물론 출산율이랑 인구 증가율이 동일한 건 아니야. 인구 증가율은 출산율이랑 사망률을 동시에 고려해야 돼. 그리고 복잡한 개념이긴 하죠. 근데 어쨌든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를 검토하시면 안 돼요. 검토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인과관계 추정 불가능하니까. 무조건. 왜? X, Y 이거 따져볼 게 아니야. 무조건 없어. 이건 인과관계 추정이 안 돼. 왜? 인과관계 추정 조건 첫 번째가 뭐야? 그렇지, 강한 상관관계야. 얘는 뭐야? 약하다 그랬잖아. 그러면 X, Y 따져볼 게 없고 그냥 없는 거야. 인과관계 없는 거다. 그걸 속으시면 안 돼. 쌤이 그래서 일부러 여기 좀 유도한 면이 있습니다. 미안해요. 근데 여러분이 고민하지 말았어야 정답이다. 오케이?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기는 노란 점들은요, 하나하나가 다 국가들을 의미합니다. 여기는 인구 증가율이 0%, 1%, 2%, 3%예요. 여기 있는 점들 중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국가를 골라보세요. 어디 있죠? 인구 감소하는 국가. 보통 어딜 많이 좀 째려보냐면은 이쯤을 째려봅니다. 그치? 이쯤에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인구 증가율이 적은 쪽에서 인구가 감소할 거 아니야. 그치? 이제 한번 따져보죠. 따져보죠. 인구 증가율이 3%라고 해보죠. 얘는 인구가 감소하지 않을 거란 말이지. 이거 봐봐. 이거 쓰세요, 같이. 요 밑에 씁니다. A 곱하기, 원래 인구 A야. 곱하기 인구 증가율 3%래. 그럼 여기다 숫자 뭘 곱하니? 인구 증가율 3%. 잘 보세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인구 증가율. 여기 증가율이란 개념이 있을 때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100분의 100 더하기 A야. 그러니까 A라고 쓰지 말고
기역이라 해볼게. 이 기역이 뭐냐면 인구 증가율이에요. 근데 지금 기역이 얼마? 3이죠. 그치? 그럼 100분의 103이 되는 거야. 그럼 소수로 나타내면 1.03이죠. 그치? 1.03을 곱하면 A보다 커지죠. 그치? 그러면은, 인구 증가율, 우리 얘네가 궁금하잖아. 1%는 어떻게 될까? A 곱하기 100분의 100 더하기 1이 되는 거야. 그럼 1.01이 됩니다. 그럼 0.1만큼 어떻게 돼? 인구 A보다 커요. 그쵸? 그치. 그럼 우리는, 얘네는 줄어들 것 같아. 여기, 얘네들이지. 얘네는 그래 감소할 것 같거든? 그래서 0.1이라고 해볼까? 그럼 원래 인구 곱하기 100분의 100 더하기 어떻게 돼? 0.1이에요. 그럼 100분의 100.1이란 말이야. 그치? 그럼 소수로 나타나면 뭐가 돼? 1.001이 돼요. 그래서 1.001이 되는 거야. 그럼 A보다 커, 작아? 크지. 여기는 1.01, 여기 1.001인데 001만큼 크잖아. 그러니까 뭐가 된다? 여기 인구가 감소하는 국가는 없어요. 그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기 인구 증가율을 쓰세요. 인구 증가율이 양수면 인구는 증가합니다. 인구 증가율이 양수면 인구는 증가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x, y 변수, 특히 y 변수에 어떤 개념의 변수가 있는지 잘 보세요. 그 중에서 증가율이 제일 골치가 아픈데 증가율이 나오면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양수면은 인구 증가해. 그러면 여기 완전 0이 붙어 있으면 빵이겠죠. 그럼 여기 100 더하기 빵이 되는 거야. 100분의 100이잖아. 1이야. 그럼 A랑 똑같죠. 그러니까 인구 증가율이 0이면은 인구는 그대로야. 줄어들지도 늘어나지 않은 거죠. 그럼 인구가 감소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인구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여기 이제 마이너스 1이 들어가겠죠? 그럼 100분의 99가 되니까 0.99를 곱하게 되겠지? 그지? 그러면 이제 A보다 작아지겠지. 그지? 오케이. 그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오케이. 한번 좀 곱씹어보고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외워두세요. 이해하고. 왜냐면 되게 자주 나오는 거야. 알았죠? 좋아. 자료 독해를 할 때 유의할 점들이 뭐냐. 선생님이 중요한 것만 좀 짚어볼게. 1번, 2번, 3번, 4번 중에 나머지 여러분 읽어보시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2번에서 좀 강조할 게 있어요. 불확실한 추정하거나 없는 내용 언급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료를 봤을 때 제시문에서 나타나 있는 명시되어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 근데 어떤 친구들은 이때는 제시문에 안 나와 있지만 이거 2차 세계대전 있었을 때 아닌가? 뭐 2차 세계대전 있었을 때니까 이런 식의 영향을 줘가지고 이렇게 됐잖아. 라는 그런 외부적인 정보,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추가적인 해석을 하시면 해석한 당사자는 자기가 되게 똑똑한 줄 알고 잘한 줄 알아. 그게 사실 뭐 똑똑한 친구는 맞죠, 솔직히. 그런데 주어진 근거를 가지고 답을 낸 게 아니야. 이건 반칙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인정을 못 받아요. 이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보세요. 논술을 잘하는 학생들을 뽑는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지로 보자면 셜록 홈즈를 뽑는 시험이야. 예를 들어서 이제 사건의 방에 들어왔어. 그럼 셜록 홈즈는 교수님들이 우리한테 허락해준 그런 정보들을 보는 거야. 독해를 하는 거지. 여기 아저씨가 쓰러져 있고 여기 뭐가 시계가 기울어져 있고 시계가 3시를 가리키고 있고 이런 거 쭉 보는 거야. 이게 제시문의 정보들이야. 이거들을 쭉 독해하고 정확하게 독해한 다음에 이 정보들 사이의 관계를 추론해서 해답이 뭔지 발견해내는 거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셜록 홈즈 영화를 보고 있다 쳐보자. 근데 이게 여러분 그 예전에 코난 뭔지 알지? 탐정 만화 있잖아. 그거 보신 적이 있냐? 쌤도 겪은 적이 있는데 예전에 김전일이라고 하는 그 또 추리 만화가 있었어. 탐정 만화인데 그걸 읽고 있는데 쌤이 빌려서 읽고 있었어. 근데 어떤 나쁜 놈이 쌤이 한참 읽고 있는데 사건 초반부에 어떤 사람이 딱 있어. 이게 중요한 인물로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인데 걔가 써놓은 거야. 이 새끼가 범인이다. 이렇게 써놓은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이 추리 만화를 읽을 때 우리가 그렇게 미리 추가적인 정보로 누가 뭐다 이렇게 힌트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추리하는 이 재미도 이제 다 망쳐버린 거. 스포일러라 그러지, 이거를. 그렇지. 실제로 외부 정보를 가져와서 추가적인 해석을 한다. 이게 다 스포일러의 역할이랑 똑같진 않겠지만, 이게 다 반칙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교수님들 판단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준 정보를 가지고 얼마나 추리를 잘하는지 보려고 하는데, 자꾸 이제 제가 뉴스에서 봤어요 하면서 얘는 이제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시문에 있는 정보 가지고 하는 거고, 플러스 알파로 할 수 있는 거는 교과 상식뿐이야. 근데 교과 상식에는 사실 뭐가 포함되냐면요. 일단 통합사회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합사회에 대해서 혹시 까먹은 게 있으면은 시험 보러 가기 전에 한번 복습하고 가셔야 됩니다. 통합사회에 나와 있는 거는 기본 상식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야. 그치? 더하기 한국사야. 한국사. 한국사는 여러분 다 배웠지 이미. 이과생도 배웠어. 그래서 우리 다 똑같이 배운 거야. 교과 상식이야. 그래가지고 한국사회에 나와 있는 현대사의 어떤, 예를 들면 6.25 전쟁. 6.25 전쟁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상식이잖아. 교과 상식이야, 이런 거는. 그래서 이런 한국사 범위 내에 있는 거. 물론 최근의 현대사는 사실 좀 상식으로 잘 안 내긴 합니다, 솔직히. 왜냐면 이제 근현대사 범위에 대해서 이제 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한국사 공통 범위에 들어가는 그 팩트들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가 핵심이 되는 문제는 사실 거의 없어요. 근데 어쨌든 쌤이 이제 우려하는 건 뭐냐면은, 그래도 통합사회나 한국사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이 중에, 유의미한 정보가 나왔을 때 친절한 해설 없이 바로 여러분한테 물어볼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물론 노파심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 한국사에 나와 있는 팩트를 내가 까먹었다 해서 문제 못 푸는 경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알겠죠? 너무 기본적인 거는 모르면 안 된다는 뜻이긴 합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지막에 우리 34페이지 맨 아래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료의 표현은 2차 정보 중심으로 한다는 건데, 쌤이 하나 그래프 그려볼 테니까 요것만 한번 따라 그려보세요. 뭐냐? 이거야. 여기는 2010년이고요. 2020년이에요. 여기는 GDP인데 2억 달러, 여기는 3억 달러. 아니다. 2억 달러, 여기는 뭐 4억 달러라고 해보자. GDP야. 그래서 2010년에 한국은 GDP가 2억 달러였는데 2020년에 4억 달러가 됐어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려보세요. 이걸 우리가 서술할 건데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좋은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쌤이 이제 말로 해볼게. 이걸 글로 썼다고 생각해 봅니다. 한국의 GDP는 2010년도에 2억 달러였다가 2020년에는 4억 달러로 증가했다. 라고 서술하면은 틀린 게 하나도 없는데 우수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냥 눈으로 보고 읽은 거야. 솔직히 이거는 좀 오버해서 표현하면 초등학교 6학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적 수준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뭘 한다? 방금 쌤이 읽은 게 1차 정보를 읽은 거야. 아무런 가공이 없는 정보를 1차 정보라고 합니다. 근데 한번 가공을 해서 읽어주면은 분량도 압축적이고 수준도 좀 더 보여줄 수 있어요. 쌤이 한번 해볼게. 봐봐. 여기는 10년이라고 쓰시고요. 여기는 2배라고 쓰세요. 아주 간단한 거지만 앞으로 이렇게 읽으라는 거야. 한국의 GDP는, 한국의 경제는 2010년 기점으로 10년 만에 2배 성장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야. 10년 만에 2배. 이게 이제 별거 아니지만, 그지? 더하기, 곱하기 정도 개념이죠? 별거 아닌데, 이런 게 2차 정보고, 여러분 2차 정보 위주로 쓰셔야지 압축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야지 수준이 높아지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서술할 거야. 1차 정보를 나열하는 거 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이게 다 했어. 근데 문제 없을 겁니다. 원래는 여기서 한번 쉬는 건데 우리가 아까 좀 쉬었기 때문에 20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바로 문제 조금만 더 공부하고 이제 집에 보내드리도록 할 거예요. 사실 오늘 문제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열심히 풀어보고 한번 실력을 테스트해보자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니고요.
쌤이랑 한번 자료 문제라고 하는 게 이 정도까지 물어볼 수 있고 어렵게 나오면 이 정도까지 어려울 수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료 해석 중에서도 상위 한 5% 이내로 들어가는 어마무시하게 어려운 문제예요. 논제를 한번 읽어보자고. 자료 1은 사람들의 정치적 태도와 정책에 대한 두 가지 여론조사 결과이며 자료 2는 실업에 관한 사람들의 인식과 판단을 보여준다. 자료 1과 2를 각각 해석하라. 이 요약하라는 뜻이고요. 35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 자료 두 개가 모두 자료 1이고 뒤에 있는 뒷페이지에 있는 이 그래프들이 자료 2입니다. 우리 각각 자료 1과 2 각각 단위로 해석을 해야 돼요. 300자씩 2번. 근데 첫 번째 자료 1이 좀 특히나 어렵습니다. 선생님이 지금부터 2분, 3분 드릴 테니까 35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자. 어떤 내용으로 해석할지 한번 감을 잡아보세요. 시도만 해보는 거야. 같이 한번 볼까?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지? 뭔 말인지 모르겠죠?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상관관계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상관계수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물어보니까 이게 뭔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정도 범위까지 대학교가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냥 물어본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잔뜩 배경 지식을 배운 건데 사실은 교과 상식이에요. 선생님 나는 이거 배운 적이 있어야 교과 상식인데 배운 적이 없는 건데 어떻게 교과 상식이냐. 사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봐봐. 여러분 국어 시간에 무슨 교재로 진행하시죠? 수능 특강으로 배우죠. 그치. 근데 실제로 교과서 받았니 안 받았니? 그치, 받았죠. 근데 그거 배워 안 배워? 안 배우지. 그거야. 실제로 여러분은 교육과정상에 정해진 바대로 배우지 않습니다. 그렇게 배우는 척 하느라 교과서도 배우까지 하지만 실제로는 수능 특강으로 배우죠. 그러니까 재량권 이상으로 좀 바꿔서 하는 거야. 그게 좀 현실이 그런 거지. 그러다 보니까 사회과학의 기초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도 원래는 정상적으로 배우면 다 배웠어야 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상관관계가 뭔지, 독립변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배웠어야지 정상인데도 그걸 자세히 못 배우고 그냥 수험 효율성 때문에 학교가 좀 재량껏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게 많은 거야. 쌤이 그 간극을 채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 봐봐. 상관계수라는 게 각주 달려있지. 상관계수는 완전 음해상관 마이너스 1부터 우리 음해상관 뭔지 알잖아. 그렇지? 완전 양해상관 1%, 1 사이에 걸쳐 있음. 이렇게 써있어. 봐봐. 이거 아직 안 적어도 돼. 이게 음해상관이죠. 그렇지? 그럼 음해상관이 강한 게 뭐냐면은 이게 강한 거고요. 이게 약한 거예요. 그쵸? 그치? 근데 완전 음해상관은 강한 쪽일까 약한 쪽일까? 강한 쪽일까 약한 쪽일까? 완전하다 그랬잖아. 당연히 강한 쪽이죠. 그쵸? 근데 완전 음해상관이 이거야. 여기 딱 붙어 있는 거야. 이 시제선에 정확하게 모든 분포가 올라 있으면은 그게 완전 음해상관 마이너스 1.0이야. 근데 실제로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잖아. 오케이? 그럼 우리가 강한 음해상관이라 부르는 요 녀석들이 그럼 뭐가 되냐? 마이너스 1에 가까운 게 돼요. 즉 마이너스 0.9, 마이너스 0.8 이런 게 됩니다. 그럼 약한 음해상관은 어떻게 되냐? 0에 가까운 거지 그거보다.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0.2 이런 게 약한 게 될 거야. 마이너스 0.5는 중간이 되겠죠. 그럼 봐봐. 지금 안락사, 동성애자, 구지제, 낙태에 대해서 상관 개수가 각각 등장했는데 그 며칠에? 0.8, 0.82, 0.86. 그럼 얘는 뭐야? 강한 양의 상관이죠. 1.0에 가깝잖아. 그럼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이렇게 됐다는 뜻이야. 셋 다. 이런 상황이죠. 상관관계라고 하는 건 X와 Y의 관계를 말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 X에 뭐가 들어가니? 쌤이 늘 어떻게 보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보라고 했습니다. X에서 Y를 해석하는 거야. X가 영향을 주는 거고 Y는 영향을 받는 거야. 근데 지금 뭐랑 뭐의 관계를 조사했냐면요. 세 번째 줄 보세요. 이 조사에서 정치적 태도가 이제 보수 진보가 있죠.
그 다음에 쟁점에 대한 태도야. 이건 긍정, 부정 있죠. 를 얘기했잖아. 그럼 정치 성향이랑 쟁점 태도야. 그럼 누가 X야? 누가 영향을 줄까? 그치. 정치 성향이 영향을 주겠죠. 내가 진보냐? 그럼 진보니까 이렇게 좋아해. 보수니까 난 이걸 싫어해. 라는 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뭐가 온다? 정치 성향이 오는 건데, 여기가 원점이니까, 여기는 플러스일 거 아니야. 그 지금 여기 플러스 3이 있겠죠? 그럼 얘는 뭐야? 진보지? 진보. 그치? 그럼 여기 어떻게 돼? 실제로,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요렇게 되는 거야. 이게 확장되는 거야, 얘들아.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3이겠죠? 여기 보수인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y는 여기가 긍정, 마이너스 3은 부정이 되는 거지. 그럼 정의역이 여기까지 확장된 거야. 0에서 3이 아니고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까지 정의역이 확장됐죠.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플러스 3이 이렇게까지 되는 거야. 이 과정이 겁나게 어려워요. 이 삼각계수 0.8 보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어렵다고. 근데 이 정도까지 요청한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려 2017 학년도 이미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대학교 특성상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과거 기출문제에서 이미 문제로 냈던 것들은 학생들이 이미 알고 온다는 전제로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개빡센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공부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못해서가 전혀 아니에요. 누구나 어렵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석한다? X부터 항상 출발해. 정치 성향이 어떻게 될수록? 진보적일수록이야. 쓸게. 진보적일수록. 따라 쓰세요. 그러면 쟁점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돼요? 긍정적이지. 그치? 긍정적이다. 여기 쓰세요. 이게 우리가 찾은 패턴인 거야. 정치 성향이 진보적일수록 쟁점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으로 나타난다. 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조사입니다. 사실 첫 번째 조사의 내용을 이 스케일로 바꿔서 표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쌤이 한부터 이제 그려볼게. 여기가 보수고, 여기가 진보야. 여기는 이제 응답이에요. 응답인데, 응답은 50%를 넘어야지 찬성이고, 50% 안 넘으면 반대거든요? 봐봐. 이 세 사람 모두가 이런 경향이란 말이지. 그럼 보수주의자들은 쟁점사안 3개에 대해서 어때요? 보수는. 그렇지. 부정적으로 답할 확률이 높으니까 50%가 안 넘겠죠? 세 사람 모두.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세 사람 모두 반대쪽에 있었던 거야. 응답률이 낮겠죠? 찬성률이 낮은 거야. 진보는 찬성률이 높겠죠. 긍정이 많겠죠. 그럼 봐봐. 50% 위로 올라갈게요. 이렇게. 세 사람 모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왔던 거야. 정확한 수치는 몰라. 이게 상관계수니까 정확히 몇 프로다 이건 알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경향은 파악 가능한 거지. 이게 한 달 전 조사야. 근데 한 달 후에 이렇게 됐다는 거지. 한 달 후에. 어떻게 됐어? 그대로 유지된 건 있어. 뭐야? 가운데 있는 동성애자 군입대죠? 동성애자 군입대는 보수는 여전히 뭐야? 이렇게 낮죠. 진보는 여전히 높죠. 얘는 그대로 유지됐는데 안락사는 어때? 안락사는 원래 보수는 반대였잖아. 근데 한 달 후에는 보수가 50%를 넘겼어요. 찬성으로 바뀌었고 진보는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50% 밑으로 내려갔죠? 그치? 뒤집어진 거야. 그럼 낙태는 어때? 낙태는 지금 둘 다 35%야. 응답률이. 둘 다 반대이면서 동일한 수치를 나타냅니다. 원래는 아니었어. 얘는 높았고 얘는 낮았단 말이야. 근데 얘도 좀 올라가고 얘는 낮아져서 동일한 숫자가 됐다. 그럼 이거 세계 전체의 경향은 어때? 원래 그전에는 세계 전체 경향이 모두 강한 양의 상관이었기 때문에 일정한 패턴이 있었지. 즉 상관성이 뚜렷했던 거야. 강한 양의 상관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 세계를 종합해보면은 일정한 패턴이 없습니다. 상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상하지. 그러면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많이 바뀌나? 이렇게 많이 뒤집어지나? 한 달 전에 이런 패턴이 뚜렷하게 있었는데 한 달 후에 이런 패턴이 하나도 안 보인다? 그럼 우리가 두 번째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정책에 반영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뒤죽박죽이고 불안정하니까. 이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이해되니? 그럼 이거 어떻게 쓰냐면은, 쌤 잘 그려볼게. 잘 보세요. 필기해야 됩니다. 잘 봐봐. 우리는 지금 첫 번째 조사랑 두 번째 조사 모두를 반영해서 하나의 통합적 결론을 내서 요약하려고 그래. 얘가 통합적 결론인데, 봐봐. 이 왼쪽 칸에 내가 핵이라고 쓰고요. 여기 상술이라고 쓸 거야. 그럼 각각의 자료에 대한 핵을 쓰고 상수를 쓸 건데, 핵은 어떤 걸 쓰는 거냐면은 이 사회 과학적 해석을 쓰는 거야. 여기 위에는 해석을 쓰는 거야. 해석이 뭐야? 아까 우리 주제의식 뽑았던 거 기억나지? 할머니 한국 경제가 발전하고 있어요. 그거. 거기에 해석이야. 그럼 요 밑에 칸 상술에 뭘 쓰는 거냐? 계량적 정보를 쓰는 거야. 즉 숫자 정보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참고로 상관관계 분석은 계량적인 분석입니다. 오케이? 봐봐. 첫 번째 조사는 계량적 정보. 상관관계 어떻게 나왔어? 강한 양의 상관이죠. 강한 양의 상관이 나타났지. 그래서 의미가 뭐였어? 이건 무슨 뜻이야? 진보적일수록 긍정적이다라는 패턴이 있던 거지. 그래서 규칙성이 있던 거야. 규칙이 동그라미죠. 뭐야? 진보일수록 긍정이었으니까. 이런 식의 규칙이 있었던 거지. 근데 한 달 뒤에 어떻게 됐어? 한 달 뒤에는 정치 성향과 쟁점 태도 간에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어. 상관성이 없음이야. 그럼 얘는 무슨 의미를 뜻해? 얘는 원래 있었던 규칙성이 사라진 것이다. 무질서하게 바뀌었다고 볼 수 있죠. 이 모든 의미를 고려하면은 우리는 여론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 여론은 불안정하다를 판단할 수 있어요. 여론은 불안정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그래서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게 우리의 주장이 됩니다. 그럼 글을 어떻게 쓰느냐? 봐봐, 두 개의 근거를 묶어서 통합적 정리해서 우리가 주제를 뽑아낸 거예요. 그럴 때 통합적 주장을 먼저 언급하시고요. 상수를 근거 단위로 가져오면 돼. 무슨 말이냐? 얘 먼저 쓴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 순서대로 가져온다는 거죠. 쌤이 이제 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슬로 글쓰기예요. 자료 1은 여론이 불안정하여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먼저 첫 번째 조사에서는 진보 성향일수록 세 사안 모두에 대해서 긍정하는 규칙성이 드러났는데, 이는 정치적 성향과 쟁점 사안에는 태도가 강한 양의 상관을 보이는 것을 통해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런데 한 달 뒤의 조사에서는 이러한 규칙성이 모두 발견되지 못했는데, 두 번째 조사에서는 정치적 성향과 쟁점 사안에 대한 태도의 상관성이 모두 나타나지 않았다. 이게 바로 이제 요약문이 될 겁니다. 오케이? 개요 짜놓고 여러분이 여러 번 구슬로 글쓰기 해보고, 쌤이 방금 말한 것만큼 부드럽고 빠르게 나와야 돼. 한 방에 안 나와도 돼. 쌤은 몇천 번 했으니까 나오는 거야. 근데 한 방에 안 나오더라도 부드럽게 인간적으로 나오면 그때 글로 쓰는 겁니다. 아셨죠? 중요한 원칙이죠. 그래서 구슬로 글쓰기는 지금 최소한 10번 이상 하는 거야. 할 때마다 패러프레이징, 다른 표현을 해보고. 그래서 유창해지면 그때 손으로 겁나 빨리 쓴다. 겁나 빨리 쓰고 최대한 빨리 쓰고 그 다음에 한두 번 고친다. 그 다음 된다. 아셨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두 번째 것도 한번 해볼 거예요. 두 번째 거. 얘도 매우 어려우니까 쌤이랑 한번 천천히 가볼게. 일단은 자료, 그림 2를 한번 보세요. 그림 2. 그림 2가 더 쉬워. 쌤이 필기하는 거 같이 따라가시고요. 그림 1이랑 그림 2야. 그림 2의 경향성을 보니까 어때? 경향성을 보는 거잖아. 근데 이미 여기 뭐가 있어? 과반수가 있어. 과반수가 경향성을 판단합니다. 보여줍니다. 뭐야? 잘 모르겠는 게 경향성이야. 이게 뭔데? 그림 2는 뭘 물어봤냐면요. 여론조사 당시 실제 실업률 수치를 응답자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는지라고 위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제 실업률 수치를 잘 모른다는 뜻이야. 그럼 잘 모르겠음의 경향성으로 본다면 얘까지 끌어올 수 있어. 전혀 모름이지. 그러니까 19 더하기 53하면 72%거든. 72% 가로치고 대부분이라고 씁니다. 대부분은 모르는 거야. 실업률 수치를 몰라. 얘가 무슨 의미를 가질까? 사람들은 실업률 수치를 잘 모른다. 이거예요. 아주 심플한 표현입니다. 그대로 쓸까? 좀 더 가볼게. 일단 왼쪽 거를 보자. 이제 왼쪽 거는 뭐냐면은, 쌤이 이제 읽어볼게. 위에. 그림 1은 두 번째 줄이야. 응답자들이 가장 중요한 경제 문제로 실업을 선택한 비율과 실제 실업률을 보여주는 거야. 오케이. 근데 그 모양새가 어때? 비슷해요. 그치? 그게 계량적 분석이야. 그래서 이제 썸이 써볼게요. 봐봐.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이 두 그래프가. 그 두 변수의 움직임이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거야. 비슷한데요? 라는 거지. 그걸 조금 고상하게 쌤이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쓰는 것도 당연히 정답이에요. 사실 성균관대가 이 정도 분석을 원했습니다. 야매가 아니야. 이 정도가 좋은 정답이야. 근데 쌤이 플러스 알파 조금 얘기해 볼게. 봐봐. 우리는 X, Y 그래프에서 상관성을 판단하는데 우리가 이제 양이다, 음이다 얘기하려면은 우리가 알고자 한 두 변수가 X, Y 그래프로 나타나 있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실업률과 실업을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실제로 이 그래프에서는 X축이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시간과 실업률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면 아니야. 실업률과 실업을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응답 간의 비율을 알아보고자 하는 거야. 즉 Y1과 Y2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는 거죠. 그럼 Y1과 Y2를 뭘로 만들어야 되느냐? X, Y로 바꿔내야 돼. 그 다음에 그래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봐야 되는 거야.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라 쌤이 지금 바로 보여주는 거야. 잘 봐봐. 그러면 하나는 X로 놓고 하나는 Y로 놓을 건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실업률에 따라서 응답이 결정됐을까? 응답에 따라서 실업률이 결정됐을까? 그치? 실업률을 보고 사람들이 응답을 한 거겠지. 그치? 실업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고 그럼 실업률이 X로 오는 거야. 얘가 영향을 주니까. 쓰세요. 여기가 실업률이야. 여기는 실업을 선택한 응답이에요. 이렇게 바꿔봅니다. 잘 보세요. 쌤이 지금 보여주는 건 대학교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분석을 보여주는 거야. 뭘로? 상관관계 분석이라는 기본 개념으로. 잘 봐봐. 동일한 시간을 흘러갔을 때 이렇게 요 관계를 보자. 여기서 여기까지 흘러갔을 때야. 그럼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실업률이 떨어지죠? 동시에 실업에 대한 응답도 떨어지죠? 실업이 X죠? X부터 움직여. 실업이 떨어질 때 실업에 대한 응답이 좀 떨어집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볼까? 전체적으로 지금 뭐냐면 이 시간이 흘러갔을 때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실업에 대한 응답도 동시에 올라가죠. 이거야. 실업률이 올라갈 때 실업에 대한 응답도 동시에 올라가는 거야. 이게 뭐라고? 양의 상관이라고.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거야. 그럼 강도는 세, 약해? 이거 어떻게 판단하냐? 실업이 올라갈 때 실업에 대한 응답도 동시에 같이 올라갈 확률이 높아나자. 높아요. 그럼 강한 겁니다. 그래서 강한 양의 상관이 있는 거예요. 라고 밑에 쓸 겁니다. 이것까지는 정말 플러스 알파의 분석이었는데 한번 의미를 볼까?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은 봐봐. 실업의 현실에 맞춰서 사실상 뭐야? 좋은 응답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합하는 응답을 한다. 부합하는 응답이라 써보자. 실업의 현실에 부합하는 응답을 하고 있어. 실업의 현실이 심각할 때는 실업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요. 실업의 현실이 심각하지 않을 때는 실업이 중요하다고 대답하지 않았죠. 지금 사람들이 현실에 맞게끔 인식을 잘 하고 있다는 뜻이야. 근데 이 와중에 동시에 물어본 거지. 실업률 알고 있나요? 왜 이렇게 잘 맞추지? 실업률이 몇인지 알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지. 잘 생각해봐. 여러분은 한국의 청소년들이 다른 나라 청소년에 비해서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야? 그럼 한국의 청소년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좀 불행한 편이다? 라고 생각합니까? 좋아요. 그럼 여러분은 한국의 청소년의 행복도를 알고 있어요? 모르죠.
행복도를 모르잖아, 실제 숫자를. 근데 여러분은 왜 불행하다고 답변했니? 근거가 뭐야? 선생님, 제가 바로 한국의 청소년이니까요. 그렇지? 청소년은 살아보니까 그냥 숫자를 몰라도 나는 살아보니까 알죠. 경험을 해보니까 알죠. 라는 거. 이분들도 마찬가지야. 그렇지?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막 잘리고 있어. 나도 막 잘릴 것 같아. 그럼 뭐야? 실업률이 높다는 뜻이지. 그 사람들이, 실업률이 지금 중요한 이슈 같나요? 중요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실업률을 알아요? 아니, 실업률을 몰라도 주변에 다 잘려 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알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뭐냐면, 이 사람들이 대부분 실제 실업률 수치를 모른다는 거는 이 응답이 어떻다는 거야. 경험적 지혜라는 거를 뜻하는 겁니다. 이 응답이 경험적 지혜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야. 선생님이 뭘 했냐면은, 두 번째 자료에 의미화를 했을 때, 첫 번째 자료의 의미랑 연관성을 갖고 해석을 한 거예요. 얘만 독립적으로 본 게 아니고, 얘와 연관성을 봤을 때 어떻게 의미가 있는지를 쌤이 해석을 한 겁니다. 이걸 모두 종합해서 본다면, 여론이라고 하는 건 뭐야? 사람들의 경험적 인식이기 때문에, 여론은 뭐야? 신뢰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주제의식을 잡으면은 되는 겁니다. 매우 어렵죠. 요게 정답이야.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수순으로 글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잘 담아서 우리가 숙제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거 어려웠으니까 꼼꼼하게 복습하고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글은 조금 덜 빠르게 써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구슬을 글쓰기 10번 이상 꼭 하셔야 됩니다. 알겠었죠? 오케이. 고생했습니다.